네, 그럼 메이저 수학 초등반 모집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되게 큰일이 있는 날, 큰일이 있는 시간에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초등반 모집 중등 수학을 실패하는 이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메이저 수학학원에 2017년 굉장히 초에 1월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서 현재 부원장인데요. 2017년이면 벌써 꽉 채워서 한 8년이 넘었고 9년 차 한 그 정도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희 학원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학년제 개별 진도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6학년 친구들 이제 만나서 했던 친구들이 한 재작년쯤부터 고3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쭉 저랑 같이 커왔던 친구들이 졸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입학하고 상담했을 때 엄마한테 전화 드렸을 때 엄마 옆에서 선생님한테 숙제 조금만 내달라 그래 찡찡거리고 이제 초등학교 끝나고 컵떡볶이 들고 오던 친구들이 이제는 여기 메가커피 알바하면서 만나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만나고 하면서 그만큼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이 커오는 걸 지켜봐 왔는데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언제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1학년 1학기를 처음 배울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제 학생분들이 1학년 1학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혹은 친구 어머니들한테 들어서 1학년 1학기를 처음 할 때 많이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그때 되게 초등학교 과정을 수월하게 하더라도 1학년 1학기부터는 좀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앞에서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까지 봐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조차 그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1학년 1학기를 처음 할 때는 누구나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좀 수감이 좋은 아이들도 처음 할 때는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수렁에 빠져서 너무 어렵다, 힘들다, 좀 찡찡거리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어려워하는 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인데 벌써부터 어려워하면 이러다가 수포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조금 이제 넣어주셔도 괜찮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1학기 과정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다들 어려워하는 건가를 총 4가지 스텝에서 이제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일단 첫 번째로 연산의 난이도가 증가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챕터를 나누면 1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 그리고 세 번째는 X랑 Y의 관계식이 나오는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적 언어 해석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산 자체의 난이도 증가예요. 우리 1학년 1학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원이 소인수분해고 두 번째 단원이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그리고 세 번째가 정수와 유리수거든요. 1학년 1학기 이제 처음 시작은 소인수분해랑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초등학교 때도 했던 좀 그래도 익숙했던 단원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낯설진 않은 단원으로 시작을 하다가 세 번째 단원 정수와 유리수부터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계산에서 곱하기 나누기 이제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곱셈 되게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연산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연산에서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3 빼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도 이제 처음 나왔는데 갑자기 빼기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헷갈리고 음수를 곱하고 나누고 해서 어려워하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할만해요.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지만 몇 번 수업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원은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이라서 이제 X, Y가 정말 본격적으로 나오고 걔네를 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복잡한 중가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나오고
하는데 여기가 어려운 것도 이제 시켜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만 계산하는 건 아이들이 잘 하거든요. 처음에만 어려워하지 뭐 2x-5y, 2x-3x 하면은 하나만 나와 있으면은 대부분은 정답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어려워하는 건 그게 한 문제를 푸는데 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 개념 문제에 뭐 유제 문제 하나를 풀어도 6, 7줄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만 실수를 해도 하나만 삐끗해도 바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한 바닥을 풀었는데 한 반이 틀려요. 그럼 거기서부터 하기 싫어지고 좀 재미없고 그렇게 되는 거가 첫 번째가 연산인 것 같아요. 문자가 들어가는 연산, 그리고 음수가 들어가는 연산 때문에 좀 흥미를 잃게 된다. 1-1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찌어찌 극복이 돼요.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학생마다 그걸 빠져나오는 속도는 빨리 나오는 친구가 있고 좀 천천히 나오는 친구가 있지만 아무튼 여기는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의 활용이죠. 활용은 문제가 일단 길어요. 5, 6줄로 돼 있는 문제고 그리고 유형도 센에서만 봐도 한 단원에 20개의 유형이 있거든요. 그냥 한 단원에. 근데 그 유형이 거속시만 해도 뭐 누군 자전거 타고 걸어가서 언제 만날까? 아니면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데 완전히 통과하는데 어떨까? 그러니까 거속시만 해도 문제가 한 8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증가하고 몇 % 감소하고 농도가 나오고 해서 일단 그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워하는데 뭐 요즘 애들 문해력이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것보다는 여기는 그냥 예전 9년 전, 10년 전 할 때도 항상 어려워하는 단원이었어요. 여기를 쉽게 넘어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그 길게 이어져 있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식을 창조해내야 하는 거에서 일단 어렵고 문제 안에 있는 게 무슨 말을 이해하는 것도 일단 난관이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좀 생각해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같은 거속시 문제에서도 이거는 이 방법으로 이제 식을 푸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걸 생각해야 되고 유형별로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충분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게 2학년 1학기에서 연립방정식 그리고 1차 부등식의 활용이 나오고요. 3학년 1학기에서는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의 활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2-1, 3-1 학기가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를 생각하면 제일 내신에서 핵심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1-1 여기가 너무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대강 넘어가기에는 어차피 닥칠 위기예요. 그래서 1-1을 처음 할 때 제대로 다져놓고 힘들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져놓고 가야만 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비례와 반비례는 x가 뭐 2배, 3배가 되면 y도 같이 2배, 3배가 되는 정비례 그리고 x가 2배, 3배 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되는 반비례에 관한 건데 여기 그 컨셉 자체는 이해하기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도 나왔었던 단원 나왔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냐면 여기서 처음으로 1, 2, 3, 4분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4분면 안에서 2차원의 4분면 안에서 x와 y의 관계식을 뭔가 그래프로 그리고 그 그래프가 의비하는 바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에 1차 함수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2차 함수까지 연결되는 단원의 기저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잘 다져가야 하는 단원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1학년 1학기 개념에서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어려워하는가, 우리 아이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배울 단원들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더 이제 특히 6학년 뭐 중1 친구들 어려워하는 게 어디일까를 더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1학년 1학기 과정이 수학적인 언어를 해석하는 시작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거는 센 아마 최대 공약수 단원, 그러니까 맨 앞부분이었던 최대 공약수 단원에 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천천히 보시면 문제가 길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에서 이해를 못하고 이럴 건 없어요. 근데 100 미만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와 12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그럴 때 K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하냐면 이거 1-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일단 사실 대부분은 상이 써 있으면 그냥 별표 치고 오는 아이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00 미만에 이제 좀 접근을 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100 미만의 자연수면 1, 2, 3, 4에서 99까지 있어요. 그럼 99까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알았어. 근데 99와 12에 99까지랑 수랑 12의 최대 공약수가 1이래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따졌을 때 최대 공약수가 1인 거를 그럼 99까지를 다 세라는 거야? 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 하고 별표 치고 마찬가지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들은 우린 공부를 다 했잖아요. 전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수학적 언어를 체화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얘는 핵심이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건 서로소라는 거고 그럼 K와 12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서로소다. 그러면 먼저 뭘 시작해요? 12를 소인수분해 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12의 소인수분해라도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와 얘는 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K는 2랑 3을 소인수로 갖지 않는 수다라는 게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바거든요. 근데 그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게 핵심인데 아이들은 앞에부터 그냥 100 미만의 자연수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서로소라는 제일 핵심인 컨셉을 아직은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이 안 쌓여 있으니까.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면 이것도 아마 1단원 문제였던 것 같아요. 7의 2022제곱에 1의 자리의 숫자는 문제도 굉장히 간결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봤을 때 아이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별표고요. 왜냐면 2022제곱을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데 이제 충분히 수학을 푼 경험이 쌓인 학생들이면 2022제곱을 설마 다 하라는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못해요. 생각보다.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2022제곱을 정말 막 하려고 시도를 어떻게 해요. 숙제 막 이만큼 한 10자리 숫자까지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그쯤에서 멈추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2022제곱을 얘는 이제 세제곱을 하면 1의 자리 숫자가 반복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데 아직은 그 감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소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 언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영어를 배울 때든 프랑스어를 새로 배울 때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거기에 이제 많은 단어와 많은 문법과 이런 요소들이 일단 때려 박는다고 하죠. 일단 많은 걸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걔네가 충분히 쌓이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쌓여야, 그러니까 좀 눈치가 쌓여야 익숙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수학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굳이 왜 이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한 관점을 좀 바르게 가야 하는데 그게 1학년 1학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때부터 쌓이지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래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모의고사는 계속 조금씩 방향을 이제 문제가 계속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니까 같은 개념을 써도 다르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생긴 게 다르게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못 보던 거네? 그럼 내가 모르네? 하고 넘어가게 돼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근데 그 안에 이 조건이 왜 나왔을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문제에서 수학을 풀 때 목차가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게 결국은 그 기저에 있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언어를 해석하는 시작이 중학교 1학년 1-1이다. 이게 왜 초등학교랑 다르냐면 제가 초등학생들도 시키면 초등학교 문제가 길어도 실생활 문제, 지아가 뭘 했고 이런 게 나와도 대충 약간 나누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숫자 몇 개를 가지고 왠지 나누고 싶고 왠지 곱하고 싶고 해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답이 나오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눈치를 요구하는 게 딱히 많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그런 게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대수 파트에서 뿐만 아니라 도형 파트에서는 더 많거든요. 이제 1학년 2학기 2-2에서는 문제에서 각이 같다.
아니면 뭐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림만 보고 문제를 안 읽고 풀어요. 근데 항상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문제를 읽었냐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내가 만약에 안 쓴 조건이 있으면 그건 잘못 푼 거거든요. 수학에서 이제 필요 없는 조건을 주는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석하는 거. 이제 그걸 쌓는 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를 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학교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올바른 학습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다 이렇게 막 많이 들춰보셔가지고 죄송한데 막 내용이 막 아주 막 꼭 필기해야 될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고 사실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도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시 듣고 싶은 파트가 있으면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편히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올바른 학습 습관. 이제 1-1이 중요한 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굳이 풀이 과정을 써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오답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는 당연하게 처음 시작부터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거 저희는 대부분 무조건 메이저 노트에 이제 숙제를 하든 수업 시간이든 다 노트에 작성을 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문제집을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집에서 그 여백에 내가 문제를 풀면 일단 뭔가 채워져 있잖아요. 이미 채워져 있는 공간에 내가 여기 썼다가 해서 답이 나오는 건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트에 쓰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쓴 것만 채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흐름이 보여요.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그래서 노트를 쓰는 습관을 처음 1-1을 할 때부터 들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노트를 저희는 어떻게 쓰냐면 왼쪽에다가는 이제 문제를 쭉 풀어요. 숙제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신규 학생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게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말아라요.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글씨를 너무 못 쓰면 좀 그런데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얼마나 뭐 형광펜으로 예쁘게 하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다. 이걸 보고 선생님은 너가 무슨 생각으로 풀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예쁘게 쓰는 거 말고 어떤 생각으로 풀었는지를 꼭 적어줘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문제를 쓸 필요도 없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풀이 과정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 쭉 풀어오면 채점도 노트에다 하고 그 다음에 틀렸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을 해요. 그래서 오답을 했는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본인이 실수를 해서 맞았으면 걔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책에는 틀린 문제만 표시를 하라고 해요.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뻔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장점이 일단 오답이 안 된 문제는 세모를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오답을 빠짐없이 할 수 있어요. 한 문제도 빠짐없이 오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서술을 하면서 약간 생각이 자기가 시각화된 걸 보기 때문에 더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한 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1-1을 시작할 때부터 좀 뭔가 풀이 과정을 잘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맞춤 로드맵인데 아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서로 뭐 친구 어머니들끼리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5학년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5학년이어도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사실 속도가 다르고 양이 다르고 그리고 성취도가 다를 거거든요. 똑같이 6학년까지 했어도 6학년 과정을 좀 한 번 더 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다음 걸 나가도 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를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마다 이제 개개인별로 좀 적절하게 필요한 로드맵을 맞춰서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요. 개별진도 학원이라서 또 여기서 이제 로드맵을 짤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아직 첫째이신 학부모님들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개념을 하고 그러면 심화는 어떻게 하느냐를 항상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과정은
약간 코스가 있잖아요. 디딤돌 개념 플러스 응용으로 한번 하고 최상위 하고 그 다음 단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서 중학교 과정에서도 뭐 개념서 대신에 개념 원리나 아니면 뭐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심화서로 그럼 뭐 심화서는 아니고 유형서로 센을 하고 그 다음 심화서로 뭐 반드시 일품이나 뭐 블랙라벨 이런 걸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중등에선 다른 게 일단 심화서가 되게 많아요. 블랙라벨도 있고 A급도 있고 일품도 있고 그래서 그 단계도 되게 다르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 초등 그 심화서는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풀렸을 때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잘하는 학생들 말고 그냥 대부분 평범한 학생들이 시켰을 때 초등 과정은 그럭저럭 따라왔는데 이제 중등 심화서 블랙라벨을 예를 들게요. 뭐 개념 원리를 하고 센을 하고 블랙라벨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 블랙라벨 하면 반도 못 풀어요. 한 50%도 못 풀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해야만 한다는 느낌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는 걸 굉장히 찝찝해하세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얘가 지금 풀 수 있는 게 만약에 블랙라벨에서 풀었는데 혼자 풀 수 있는 게 50% 미만이에요. 그럼 얘는 아직 블랙라벨 할 단계가 아닌 거거든요. 차라리 그 전 과정, 센을 한 바퀴 더 도는 게 낫지. 블랙라벨을 하는 거는 얘도 힘들고 시간도 지체되고 딱히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랙라벨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학생이 어떤 교재를 하던 간에 지금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최소 70% 아니면 80% 정도는 성취도를 나오는 과정을 선생님이랑 같이 오답을 하는 게 낫지 해야만 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심화를 꼭 해야만 한다는 그 강박관념을 되게 강하게 갖고 계세요. 모든 초등학부모님들이. 근데 그거를 꼭 가질 필요는 없다. 근데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내정중 근데 A급까지는 해야 된다는데 뭐 블랙라벨까지는 그래도 해야 내신에서 할 수 있다던데 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말고 지금 다 초등학교 학부모님이잖아요. 지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은 센까지만 해도 정말 충분하다. 1-1 센에서 얘가 풀었는데 80% 90% 이상의 대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다음 1학년 2학기 넘어가셔도 돼요. 1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로 센 했는데 그 정도 나온다. 그럼 다음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이건 언제 하냐? 그 학년 됐을 때. 그 학년 됐을 때 내신 기간에 중등은 뭐 아무리 바쁘다고 해봤자 시험 범위가 고등에 비하면 너무 매우 적어요. 그래서 그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충분히 이제 심화서를 잘할 수 있는 친구면 블랙라벨 A급 일품 그냥 다 하고도 시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막 꼭 심화서를 찍고 가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막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신 아이가 지금 풀었을 때 근데 지금 만약에 현재 시키는데 시간도 여유가 충분하고 일품 시켰는데 얘가 80% 이상 된다. 그러면 지금 하고 가도 이것도 추천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마다 정말 상황이 달라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방학이나 저희가 이제 그런 시즌 때는 월별로 로드맵을 세워서 학생마다 맞는 뭐 이번 주에는 어디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발송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꾸준함의 힘인데요. 1-1 어려워하잖아요. 학생들이 풀면서 사실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문자와 식에서 머물러 있거나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머물러 있거나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애는 계속 다 틀리고 하면은 뭐 선생님도 뭐 좀 힘들 수 있고 어머니도 얘는 학원을 보냈는데 막 계속 몇 달째 여기만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든 건 학생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틀리고 실력은 늘지 않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때쯤에 한 번씩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수학을 근데 배워서 어디다 쓰냐라는 얘기를 본인이 공부하다 힘들 때쯤 다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최근에 고등학생들, 고3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희망을 잃지 않는 상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반에 좀 공부를 늦게 시작한 학생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약간 방황하다가 고2, 2학기 때 왔는데 중학교 과정도 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중학교 과정 좀 커버하고 고등학교 거 지금 이제 고2 거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저는 얘가
되게 중간에 분명히 공부를 하다가 좌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 보면 등급이 나오잖아요. 등급이 나오면 그리고 친구들의 상황이 있잖아요. 주위의 친구들은 지금 뭐 얘를 몇 바퀴 돌렸다 막 하는데 나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그런 내색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일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계속하면 언젠가는 잘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되게 있으면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해도 될까? 내가 이걸 했다고 될까라는 생각이면 지금 현재 얘의 성취도에 상관없이 좀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보고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할 때 좀 겁먹지 않고 좀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저의 장점이다라는 걸 어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초등반을 모집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그리고 5학년부터 이제 입학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뭐 4학년 친구인데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2시간 수업 시간이 기본이고 그리고 뒤에 2시간이 테스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총 학원에서 한 번 올 때 4시간을 있어야 하는데 더 어린 친구들이 오기에는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5학년부터를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학생의 상태에 따라 괜찮다 아니면 좀 진도가 빠른 상태다라고 하면은 조절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건 한번 입학 상담하실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천드리는 시간은 화목 4시예요. 저희는 개별 진도라서 사실 딱 정해진 시간표는 없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4시 타임, 6시 타임, 8시 타임이 있고 그중에서 뭐 화목 4시 해도 되고 화금 해도 되고 월수 해도 되고 이건 정해진 게 없어서 학생 스케줄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화목 4시를 추천드린 이유는 중고등학생들이 그 시간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생들이 화목에 늦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화목 4시에 올 수가 없어서 월수금 4시에는 중학생들이 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오기에는 화목 4시가 좀 더 선생님 케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이라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입학하게 되면 입학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건 합불의 영역은 아니고 현재 상태를 판단하려고 이제 입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로드맵을 설정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회였고요. 이제 홍민철 원장님이 학원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마이크 들어야 되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홍민철 원장입니다. 이런 중대한 역사적인 날에 다 참석을 해주시고 지금 뉴스 다 보셨나요? 보고 계셨나요? 제가 이게 설명의 날짜 잡는 특이한 재주가 있어요. 항상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옛날에 저 큰 설명회 할 때는 첫눈 오고 그랬고 작년에 저 겨울방학 설명회 하는 날 혹시 작년에 그 대폭설 난 날 기억나시나요? 네, 그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아기를 안고 아침에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올해도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배달시킨 게 안 와가지고 차로 가서 저희 김판성 원장이 이렇게 도시락을 짊어오고 그랬는데 오늘 하필 또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었네요. 네. 뉴스는 참고하시고, 김밥은 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얘기 안 하면 안 드시는데 드셔도 되고 가져가시면 보통 애들이 먹잖아요. 사실 이제 사실 초등반 모집을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이라서 어느 학년이라든지 받는 애들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초등반 모집을 이렇게 설명이라서 하는 이유가 이제 초등수학, 중등수학, 고등수학 제가 원래 항상 설명할 때 청심환을 먹는데 오늘 너무 중간 관계로 안 먹었더니 정신이 없네요. 네.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제가 예전에부터 3학년도 가르치고 4학년도 가르치고 이제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초등반 모집 설명이라서 애들 가르치면서 오랫동안 제가 이제 고2, 고3만 가르친 게 아니라 초등들을 가르쳐 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가 저희 반이 대부분 화목에는 다 밤에 오기 때문에 화목에 아까 말씀했듯이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작년에 6학년들을 화목에 제가 5학년이나 6학년을
보통 제가 4시에서 6시 수업인데 저는 이제 3시부터 수업을 해줬거든요, 초등은. 그래서 얘네들은 3시간 수업을 하고 1시간 테스트 보내고 1년을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물론 중간에 그만둔 애도 있지만 잘 살아남은 애들은 한 명은 이제 고등 수학하고 있고 한 명은 중등 수학하는데 기출도 다 맞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화목에 내가 놀 게 아니고 애들을 모집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뭐 화목하다가 화목 토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5학년 때부터 화목에 계속 하던 아이가 계속 중등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가 보강을 하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저희 반에 와서 수업을 들어보더니 본인이 어머니가 놀랐어요. 자기는 토도 나가서 진도도 빼고 거기 고등학생들인데 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그런 게 긍정적인 신호로 봐서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소개도 안 했고, 잠시만요. 정신이 없어요. 나라가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서. 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역사적인 날인 건 맞잖아요. 참 그런 순간이. 네. 제가 태어난 해 마지막 전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이게 나이를 얘기하게 됐군요. 제가 79년에 태어났을 때, 3월에 태어났을 때, 그 연말에 그 계엄이 있었고요. 마지막 계엄이. 제 아들이 태어나고서 한 달 뒤에 계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분당에서 한 15년, 16년 차 가르치고 있고요. 뭐 중고등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당연히 초등은 예전에 뭐 U2M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와서 3학년, 4학년도 가르쳐 봤고요. 보통은 5학년부터 이제 6학년을 계속 가르쳐 왔는데 아까 저기 박민희 선생님 얘기했듯이 4학년은 그럼 왜 좀 고려를 안 하냐로 얘기하면 제가 4학년 중에서 고등 수학하고 저희 반에 지금 중등 중에서 초3 때 고등 수학 한 애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쳐 4학년을 앉혀놓으면 어머님들이 채점하고 저도 지금 6학년도 어머님 채점하면 채점한 거 보고 저도 와서 이게 다, 초등 같은 경우는 중등이랑 달리 제가 오면은 다 하나하나 채점 다 안 돼 있으면 다 보거든요. 요거 풀어 하면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그냥 내비두시는 어머님도 있지만 어떤 어머님 직접 다 채점하시고 오답 있는 걸 다 써서 주세요. 포스트잇에. 그럼 저도 이제 그거 해놓고 알려주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4학년 정도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라도 일단은 앉아있질 않아요. 앉아있다가 쪼르륵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성향인데 성향에 따라서 좀 협의가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중고등 수학 학원, 이제 초등 수학 학원이랑 달리 제가 저희 학원에서 가르쳐 보고 중고등 수학 하는 데서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다른 게 초등이랑 중등 전문 학원이랑 저랑 저희 반에 왔을 때 가장 다른 점이 뭐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공부량이에요. 공부량이 제가 이제 보면은 공부량도 있고 방법론도 있는데 공부량이 보통 초등학생 반 가면 이렇게 너 쌤 얼마나 숙제했어? 그럼 2장, 뭐 5쪽에서 이제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면 제가 잘 달래서 숙제가 많지 않고 네가 푸는 거 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동안에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가스라이팅도 하고 주변 애들한테 중학생한테 뭐 하라 하는 것도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양을 이게 당연한 거야? 안 해오다가도.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 6학년이었던 애들이 보통 이틀이나 3일 가면 쌤을 한 단원 반, 뭐 2단원 이렇게 숙제를 내도 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당연히 한 단원을 한다는 거, 그 문제가 많은 걸 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은 중등 수학 갔을 때 그게 점수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센 C를 풀고 어려운 걸 푸는 것보다 사실은 B 자체를 한 번에 많이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를 안 풀고 B를 충분히 다지고 간다라고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있어도 저는 그 B가 2장, 3장씩 풀면 어차피 다 까먹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팍팍팍 나가야 다시 복습을 해야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습관을 잡으려면 5학년, 6학년부터 해서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복습을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다른 학원이나 뭐 해서 와서 교재를 가져와 보면 이게 푼 게 있고 자기가 별표 쳐가지고 있는데 다시 풀었다고 해서 다시 다 동그라미가 이쁘게 쳐 있어요. 되어 있고 뭐 참 잘했어요. 전 이제 절대 그런 거 안 써주는데 써 있는데 물어보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럼 너 이거 몰라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럼 물어봐서 풀었는데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다시 풀어봤어? 그럼 한 번도 다시 안 푼 거예요. 사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제가 보면 깜짝 놀란 게 조금 심화 교재 같은 게 사실 초등은 심화 교재 아니고 쌤 B 같은 경우는 풀면은 그냥 쭉 풀거든요. 네.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 번 이제 수랑 별로 안 친해서 연산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푸는데 그 B나 이런 거 디딤돌을 풀고 나서 심화서를 풀어서 최상위를 풀거나 뭐 딴 거를 풀었어요. 풀었을 때 반타작을 하고 막 60%가 또 제대로 못 푸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면
센 B를 다시 복습을 시키고 이거는 만약 풀어야 되면 가르쳐주고 다시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두 장 풀듯이 조금씩 나가면서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냥 동그라미 쳐요. 근데 죄송한 선생님이 그거 머릿속에 한 개도 안 남아요. 그리고 그 안 남는 게 그 자체가 그러면 그걸 푼 경험 자체가 되게 아이한테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학 싫어하게 되고 어렵고 나 수학 못한다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에 가서 심화 있는 거를 밑에를 탄탄하게 좀 다지고 나서 양으로 좀 다지고 그걸 풀었을 때 모르는 거는 이건 원래 처음에 모르는 게 힘들지만 내가 알려주고 다시 복습을 하면 네가 기출까지 풀 수 있어 라는 경험은 아이들이 가서 내가 진짜로 이만큼이나 많이 풀고 심화도 안 되면 물어봐서 풀고 복습을 해서 기출을 보는 그날까지 이어지면 좀 선순환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여기 풀고 여기 선생님이 몰라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항상 나는 수학을 못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첫 번째는 공부량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쌤 B를 풀면 최소한 이틀에 오면 한 단원은 풀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초등학생은 안 될지 몰라도 잘 얘기를 해서 다도 제가 좀 약간 제가 재밌기도 하지만 좀 무섭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하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중고등 수학을 아는 사람이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초등 수학도 그렇고 중등 수학도 그렇고 초등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초등의 내용이 아닌데 중등 내용 그냥 가져다 놓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 전문이면 문제를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 알려주겠죠. 저는 이제 그런 건 지워요. 아이한테 얘기해줘요. 이거는 중등에 가서 너 이거 배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워. 그러고 사실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등이든 특히 중등에도 정리를 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등의 최상위 같은 경우 2학년, 3학년 책들이 다 고등 수학에 나온 곱셈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안 풀려요. 그래서 중등 그 심화서는 대체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블랙라벨이랑 A급. 블랙라벨이랑 A급은 아까 저기서 이제 못 푸는 아이는 힘들다고 하지만 만약 푼다면 블랙라벨이랑 A급이 중등이 난 이유는 거기는 고등 거 안 배우고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근데 최상위는 그냥 딱 고등 수학에 있는 쌤 B단계 문제를 가져다 놨어요. 이제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울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이거는 뭐 다른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강사의 역량인 것 같아요. 강사가 수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그 아이한테 투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초등부터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거나 의대 가거나 한 애들까지 가르친 경험이 되게 많은데 물론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가는데 결국 제 말을 잘 듣고 저를 잘 따라서 좋아했던 애들 중에서 잘했던 애들은 나중에 고3 가서 문제를 푸는 거 보면 저랑 접근 방법이 비슷해져요. 수학을 바라보는 느낌이. 재밌는 건 저도 인간이니까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가르치니까 고3 가는데 약점이 없이 애들을 다 알려준다고 이제 노력은 하지만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약점도 비슷해지더라고요. 강사의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약점은 세는 거를 싫어해요. 이렇게 하나씩 세는 거 있잖아요. 문제 세고 하나씩 쓰는 걸 싫어해서 저한테 오래 배운 애들은 같이 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를 좀 바라보는 관점을 좋아하는데 그건 약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등 가면 이런 거 2차 함수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게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여기에 축이랑 여기 앞에 예를 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으면 여기 A랑 C랑 했을 때 이제 이 B의 부호를 정하는 게 이제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축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초등학생이 중등 과정을 배우더라도 이 축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되면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전부 판별식으로 설명하고, 중등에서 평행이동 나온 것도 고등 평행이동을 알려줘서 계속 알려줘요. 이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미안하지만 거기 책 나온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등까지만 이제 내신을 하시는 분들은 암기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게 가장 제가 싫어하는 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래도 고등수학 가르쳐서 내신까지 그러니까 이게 강사의 역량을 얘기를 드리는 게 중등을 진도 나가는 거랑 중등을 이동 학군지에서 내신을 시키는 역량이 다르고요. 고등을 선행을 하는 역량이랑 고등을 심화를 가르치고 내신을 하는 역량이 다르고 단순히 수능 문제에 있는 평가원을 가르치는 거랑 수능 문제 평가원을 가지고 엔제랑 모의고사까지 다 풀리는 능력이랑 거기서 수리 논술까지 하는 영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중등 수학의 2차 함수를 가르치려면 최소한 고등 수학의 선행 심화해서 내신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힘들더라도 다 힘들어해요. 지금 초등 학부모님들 많으신데 저희 반에 와서 하면 나중에 들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수업이 재밌는데 너무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중2 여자애도 그러니까
전날 숙제한다고 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온갖 짜증을 부리고 저한테 와서 수업을 받고 그날 가면 너무 즐겁게 타고 집에 가는데 그날 이제 기분이 좋다가 안 좋아지고 전날 밤에 이제 지옥이 되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공부량에 관계된 거라 얘기를 하고요. 사실 초등과정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과정은 사고력이랑 이거보다도 제가 항상 예전에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중등부터 많이 받을 때는 항상 강조한 게 제발 연산이라도 제대로 하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고력도 했고 뭐도 했고 뭐 최상위도 했고 하는데 막상 까보면 1-1에 연산도 못해요. 그리고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연산 제가 옛날에 저 초등 강의하는 거 초등 수학하는 거 길게 설명할 때 저희 옛날에 배운 거 있잖아요. 덧셈 하면 이렇게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셈을 했을 때 내 최상위를 했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산을 하면 저희 덧셈 하면 이렇게 한 자리 올리고 빼고 그럼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최상위든 뭐든 한다고 하면 알려줘요. 전 아이의 의지를 꺾진 않거든요. 대신에 최상위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자기가 소화되는지를 보고 소화가 안 되면 아이한테 얘기는 해요. 네가 이게 안 됐으면 앞에 이거 복습을 하자. 대신에 이거는 내가 따로 조금씩 알려줄게. 아이의 의지는 꺾진 않아도 주안점을 두는 건 저는 여기까지만 해요. 초등수학은. 그러니까 디딤돌 기본응용 합본판이 있고요. 센이 BC가 있으면 저거를 나갈 때 내용 설명해주고 예를 들면 한 단원 숙제를 해요. 하면 저는 시험은 항상 여기 보면 얘네들 단원평가가 1, 2 학습평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시험을 봐요. 보통 근데 초등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초등 거를 안 돼 있어서 초등 거를 하는 애들은 금방 나가요. 그러니까 초등 거는 금방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금방 나간다는 거는 이제 그 분당에서 그래도 뭐 초등학교 때 학원도 다니고 연산도 하고 뭐 기저계산법도 하고 구몬도 하고 이제 이런 애들 일반적으로 초등은 되게 편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하는데 만약 뭐가 연산이 부족하다. 힘들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 컸다던가 뭐 어릴 때부터 수랑 안 치여서 도망 다녔다던가 아니면 뭐 늦둥이라서 너무 엄마랑 친하게 지내다가 수학을 잡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즐겁게 놀던 엄마가 왜 갑자기 공부를 하라 하지? 뭐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등학교 쭉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면 거기 늦둥이가 있으면 그럼 나중에 늦둥이가 와서 가르친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고등학교 가르칠 때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했던 애들이 다시 고등학생들 이런 많은데 항상 늦둥이들이 첫째에 비해서 학습량이 나중에 보면 머리가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 공부 능력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습관이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도 불화가 더 심해요. 공부를 시작하면. 왜냐면 첫째는 그래도 좀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고 원래 그런 엄마라니 하고 뭐 받아들이고 했는데 둘째한테는 한없이 좋은 엄마 아빠였잖아요. 자기 공부하는 거 안 하고. 그래서 뭐 꿈도 뭐 그 공부 관련된 게 아니라 뭐 보석 디자이너였다가 뭐 치어리더였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공부하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긴 하지만 뭔가 더 배신감을 느끼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그 연산책으로는 기저귀 계산법보다도 저는 요새는 센 연산 있잖아요. 센 연산 있는 거를 연산이 안 되는 애들은 요거 숙제하면서 한두 장씩 계속 이제 내가지고 하고 채점은 초등은 제가 하기보다는 보통은 본인이 시키기도 하는데 너무 어리면 보통 어머님들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님들 그게 더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근데 해주시면 제가 다시 봐요. 안 돼 있으면 제가 또 성격이 약간 그 보기랑 다르게 진짜 꼼꼼한 편이라서 한 개도 그냥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체크를 하고 하면 어머니랑 써서 이제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의 목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초등과정을 하면서 목표는 빠르게 나가서 많이 풀리는 거, 공부량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쉬운 건데. 그러니까 공부량 늘리는 거는 어려운 걸 하면 할 수는 없어요. 자기한테 부담이 없는데 내가 앉아서 많이 하는 거. 이 공부량 늘리는 데 중앙점을 두고요. 두 번째는 너는 매일 오면 여기서 시험을 하나씩 본다. 시험을 하고 나면 오답을 한다. 이 습관을 들이는 데 중앙점을 두고 연산이 안 되면 연산을 추가한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까지 배우고 나면 사실 그 초등학교 때 모든 배운 내용을 중학교 가서 다시 수학적 용어로 제정해서 다시 배우거든요. 어차피 내용은 거기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은 설명해 주고 본인이 문제 풀 때 그런 습관 가가지고 글씨를 쓰는 습관 있잖아요. 남자애들 보면 이렇게 칸이 있는데 이 칸이랑 상관없이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계산은 여기다 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고쳐지진 않아요. 잔소리를 계속하고 더 웃긴 건 잔소리 안 해도 나이가 들면 고쳐지기도 해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잔소리를 해서 결국은 하는 거고, 센 C는 처음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안 나오고 B만 빨리 나가서 복습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숙제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C를 네가 풀기 힘든데 여기까지만 고민해와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걸 애들이 가서 충분한 시간을 내서 고민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다 모른다고 오겠죠? 그래서 숙제는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쉬운 걸로 많이. 그리고 어려운 건 저랑 와서 같이 고민하고 그냥 알려주는 거. 이렇게 해서 초등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표는 시험 보는 습관이랑 공부량, 그 다음에 연산 정확히. 그게 초등학교고요.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고력 수학 수업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 U2M 옛날에 여기 들여가지고 여기서 U2M 처음 창업했을 때 4학년, 5학년 사고력 수학 수업을 했는데 제가 U2M을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접었거든요. 접은 이유가 공부량이 작은데 조금 쉬운 거하고 조금 어려운 거하고 조금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만큼의 센 비정도를 왕창 연습을 하고 올라가야 아이들이 탄탄한데 요 난이도 요만큼 가르치고 요 난이도 요만큼 가르치고. 그러니까 초등 학원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되게 얇은 책으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을 많이 시키는 건 쉽지 않으니까 조금씩 시킨 다음에 그다음 심화에 대한 욕구도 채워주는 거잖아요. 되는 애가 있거든요. 뭐 머리가 아주 뛰어나던가 아니면 어릴 때 딴 걸 많이 했던가. 근데 그 아이들 말고 나머지는 다 거의가 부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 문제를 봤더니 그냥 중1 1차 방정식 활용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걸 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식을 써야 되는 1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중등이 이만하면 그 똑같은 문제를 이만큼 늘려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국어적인 해설이 많거든요. 뭐 날이 좋은 봄날에 철수가 갑자기 어떻게 가다가 이런 얘기를 써놓고 이제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사실 좀 약간 부정적이고요. 사실은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험이 1-1이 있던 시절에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애들이. 방정식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활용 특강도 하고, 제가 6학년 만에 가르칠 때 그 부분을 막 20번씩 가르치고, 저도 지금 제 수업 자료 가면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만 한 1000문제씩 있거든요. 요새는 그건 안 해요. 요새는 제가 1-1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지만 1차 방정식 활용보다는 1차 문자식이랑 1차 방정식 식 쓰는 거랑 연산이랑 그 다음에 주안점을 두는 게 정비례 반비례 할 때 그래프 그려서 거기 찍어서 이해시키는 거 활용이랑 여기를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하지 활용은 많이 안 하는 이유가 활용이 1-1에서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2-1에서도 시험이 많이 안 나오고 결국 고등수학에서 시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완화를 한다. 대신에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1-1에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문자식,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그래프, 이제 그거에 대한 중앙점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중등이 전 처음 나가면 뭐 교재는 저희는 사실은 아무 교재나 다 하는 학원이라 저는 일단 들고 오면 그 교재 다 하거든요. 뭐 중간에 오면 거기 오답부터 다 시켜요. 제 수업이 되게 특이한 게 어느 학원에 와가지고 딱 왔는데 책을 깠는데 앞에서부터 풀었는데 중간중간 비어있고 막 그 오답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첫날은 저도 예전에 초보 강사 할 때는 첫날은 되게 멋있게 내용 설명을 해서 얘를 보내야 날 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 밀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진 않아서 그냥 얘기해요. 오늘은 되게 재미없겠지만 미안하지만 여기를 비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이한테 물어봐요. 이거 다 내가 오답 시켜주고 앞부분 메꿔줄 테니까 그걸 할래? 아니면 접고 새 출발할래? 물어봐요. 근데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아이 성향에 따라서 남자애들 이제 쿨하게 밀어놓고 새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만나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하면 제가 그냥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고 하지만 또 불만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그날 와서 첫날 와서 그냥 제가 자습실 안 보내 4시간 동안 그 오답만 다 시켜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기억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완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개념 원리로 나가고 개념 원리 처음 나갈 때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4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으신데 초등 거 나가는 거랑 중등 나가시면 속도도 느리고 되게 애가 못하고 힘들어하지 않나요? 뭔가 되게 힘들어하고 성취도 안 하고 풀다가 졸고 일단은 자기가 되게 쉽게 팍팍팍팍팍 풀릴 때 아니고 하나하나 되게 뭔가 어려우면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고 되게 졸려요. 그래서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난이도가 많이 달라요, 사실. 초등에 그냥 한번 듣고 쌤 풀고 하는 거랑 이 중등의 개념 원리만 해도 요새는 저기 최대 공약수 활용이 빠져서 좀 낮긴 한데 그 부분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봐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음 나갈 때 어떻게 할 때 되게 오래 걸리는 1-1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1-1은 진짜로 뭐 2달 과정, 3달 과정이 아니라 복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까 얘기했던 저희 작년에 6학년이었던 애들 중에서 좀 진도를 급하게 빼는 애가 있어서 복습을 안 하고 쭉 고등수학을 한 애가 있고 앞에 쌤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1분 풀고 블랙라벨 한 애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기출 1-1이랑 보면 그 복습한 애가 훨씬 잘 봐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좀 다른 사정 때문에 진도를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을 멈춰서 되게 오랫동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되면 아이도 성취감이 들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 번 한다는 게
본인이 감당 가능한 쉬운 걸로 여러 번을 빨리 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량이 확보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안 푼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다음에 푼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나가고 이거 나갈 때 만약에 그 앞에 필수 예제가 안 되면 이제 풀어주고 풀잖아요. 센 B를 푸는데 처음에 초등이 센을 풀거나 개념을 풀면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1-1 할 때 좀 센 같은 경우를 많이 반복하면 나중에 2-1이랑 뒤에 갈 때는 센을 좀 편안하게 풀거든요. 편안하게 풀어도 복습은 해야 돼요. 까먹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나갈 때 C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들은 그냥 B만 나가도 돼요. B만 여러 번 풀어도 되고, C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풀어도 되고. 되게 신기한 거는 그 고등은 좀 다르긴 한데, 고등 심화는 아예 안 풀어보면 못 푸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등 같은 경우는 B를 여러 번 풀고 해서 본인이 좀 소화가 되잖아요. 그럼 전에 못 풀던 C가 풀리기도 해요. 이게 진짜예요. 안 믿기시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애들이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등 나갈 때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초등은 노트 안 쓰거든요. 제가 초등 반 만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우리 반에서 초등 반 가르칩니다 해서 가르친 게 지금 한 3, 4년 되는데, 초등은 노트를 쓰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 막 센에 있는 건데 빈칸 있는 건데 빈칸 옮겨 쓰고 막 이게 안 돼서, 초등은 저는 그냥 책에다 풀리고 복습이 필요하면 제 프린트를 줘서 그냥 그 책에다 풀리고 채점을 하고요. 중등부터는 노트에다 식 쓰고 이양 연습을 해요. 이 중등 가면 중간에 정수와 비수 덧셈 빼스 곱셈 나눗셈 나오잖아요. 여기부터 만약에 막히잖아요. 그럼 사실 죄송한데 초등에서 연산 제대로 안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산부터 잡아야 돼요. 연산 잡고 식 쓰고, 그리고 함수 그래프 그리고. 여기가 중1이 되게 힘든데, 그거를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인내심을 갖고, 얘는 진짜 수학이 아닌가 싶어도 계속 꾸준히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가끔은 얼르고 달래고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해서 반복을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자기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풀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나가면 돼요. 그럼 다음 주는 안 나가냐? 나가긴 해요. 제 얘기는,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개념벌레 센하고 센 복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센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근데 보통 복습을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 그냥 나갈래라고 얘기하는 그 약간 의욕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럼 진도를 나가면서 앞에 복습도 숙제로 계속해요. 반복을 또 하고. 어디까지? 기출문제 풀 때까지. 처음에 나갔을 때 이 센 나가고 나서 센 테스트라고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성취가 안 되는 애들은 반도 못 맞거든요. 그냥 복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센 B단계 테스트가 90점씩 나오던 애들도, 센을 한두 번 풀어서 나오는 애들도 기출문제를 풀면 반타작을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등 전문학, 다른 학원 얘기하겠습니다. 애들이 오면은 애들이 가장 좀 부족한 게 그거거든요. 공부량 부족한 거랑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돼서 자기들이 어려운 거를 가서 들었는데 시험장에서는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이 돼서 이 기출을 푸는 것까지 가는 거를 뒤에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돼야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야 1- 시험 보는 것도 보고 2- 보고.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고 또 고등수학 가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사실 모든 학원 수학 강사들이 중고등학생 이것만 사실은 한 10번 풀면 나머지 이것도 안 풀어도 될 정도로 학교 시험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지겨워하니까 이거 하면서 이것도 하는 건데, 물론 내정이나 순회에서 시험 보려면 이걸 풀긴 하는 게 좋아요. 블랙라벨에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 센이 성취가 안 됐을 때 나가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성취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개념 원리를 풀었기 때문에 센 A단계를 풀리진 않아요. 중등에서는. A단계는 풀리지 않고 처음엔 B만 풀리던가 B, C를 같이 풀리는데, B가 얘가 그래도 중등 수학이 안착이 됐다. 안착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등 센은 그래도 진도를 나가면 편하게 푼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센이 보통 유형이 한 20몇 개 있으면 80문제 되잖아요. 거기서 전체를 풀었을 때 한 5개 정도 틀리는 거 정도면 저는 성취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단원이.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복습을 하던가 RPM을 하던가 비슷한 책들을 복습을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보통 1차 방정식이랑 함수에서 되게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인내심을 갖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설명해 하면 여기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은 이제 많이 하는 의미가 책을 한 권 띄던지 거기를 단계가 머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관점이 다른 게,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숙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머니 생각에는 얘 한 장 풀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제 앉아서
하고 이게 주 2회로 오든 3회로 오잖아요. 매일 앉아서 잔소리를 듣고 즐거웠다 했다가 계속하면 어느 순간 아이가 성장하면 숙제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늘면 그걸 는 걸 가지고 이제 저는 한 번 늘면 다시 빠꾸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꾸를 하는 경우는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전화 집에서 애가 운다고 뭐 그러면 이제 그 하루 이틀 정도는 달래주고 좀 적게 내는데 다시 슬며시 다시 들려요. 근데 네가 그래도 그 잘하려는 욕심이 있지 않냐 뭐 이제 꼬셔가지고 다시 이제 하는데 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요새 제가 초등 가르치면 느끼는 게 이게 어려운 거를 푼다고 고생하는 것보다 지가 할 수 있는 거를 양을 늘려야지 애도 친나하고 많이 나가고 그래야 결국은 빨리 돌고 빨리 돌아야 심화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양이라는 거. 이 기출 모의고사는 이 학군지라서 되게 비극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당을 지어놔서 저희 용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개념 원리만 풀어도 100점이 나올 거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로. 근데 예를 들어서 수내나 이런 시험을 보면 개념 원리만 풀고 시험 보면 한 60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분당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 그 기출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고 하는 내정이나 수내 거 자체를 기준을 잡고 거기가 그래도 한 90점이 넘어야 된다는 거. 차이가 진짜 초등 때부터 중등 때부터 점점 벌어져서요. 제가 그 지난주에 고등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분당 지역 애들은 정말 억울하긴 할 거예요. 억울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내고에서 4등급 받던 애가 저기 이사 가자마자 그 죽전고 가서 전교 2등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저희 애는 답이 없어요라고 상담하시는 어머님들한테도 사실 분당이라서 그렇지 얘가 지금 이 정도 쌤은 편하게 풀면 사실 어디 가도 사실 잘할 건데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했으니까 얘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서가지고 여기를 이 심화서랑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심화서를 써서 결국은 기출문제를 준비해야 되는 동네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대치도 있고 서초도 있고 목동도 있고 중계동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일산도 있고 대구 수성구도 있고 그 학군지 전국에 한 10개 정도 되는 곳만 사실은 이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해야 되니까. 아까 망쌤이 이제 안 되는 애들 하지 말라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저도 블랙라벨 풀렸는데 반타작하면 다시 내려와서 세늘 하든지 일품을 하긴 해요. 이제 되는 만큼 하긴 해야 되는데 가야 될 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가려는 중학교에서 90점 이상 나오도록 하고 가는 게. 근데 그 한다는 게 이거 할 때까지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가면서 앞에 복습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까먹어요. 아무리 잘 나갔던 애도 까먹어요. 최소한 한 5번 정도 아주 그 특이하게 시험에서 실수를 해서 각인이 빡 되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갔을 때는 최소한 한 5번 정도는 풀어야 다음에 얘기하면 내가 봤었던 기억이라도 해요. 고등학교 선행해가지고 한 번 쓱 보고 오답 정도 하고 고등학교 가서 1년 내신 보고 2학년 때 가잖아요. 아무 봤던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옛날에 보신 적 있어요? 사인 X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그 중3 때 나오고 대수 이제 수원에서 나오거든요. 2학년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중3 때 이걸 봤어요. 고1을 가지고 나서 이걸 다시 보여주잖아요. 이게 본 기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본 기억이 없다니까요. 태어나서 처음 봤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유튜브로. 아이들이 이제 기억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반 같은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머님들이 왔을 때 그런 아이도 있어요. 되게 아이가 뛰어나서 되게 얌전한데 이리저리 했을 때 뭐 빈 부분이 있는데 심화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로 챙겨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만약 아이들이면 저한테 따로 상담하시면 그건 해드려요. 얘가 영재과학고를 가야 되는데 A급 중에서 뭐 요거 하고 뭐 평면기하 아이디어 하고 그다음 고등수학 실력수학 뺀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해봤는데 얘가 아직 그거 할 때 아니라면 저는 솔직하게 약간 돌려서 말씀드려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여기 공부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아이가 성취가 되면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이고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건 맞춰드리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오고 알려주고 하는 건 다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인 수업은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등과정 나가시는 분 있나요? 하지 말까요? 이 고등과정 나가는 거 이거 아마 찍으셔도 나중에 안 보실 거고요. 저희가 기록수단이 좋아져서 옛날에 썼지만 이게 사진을 찍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학원장 최고위 과정이 있어요. 옛날 교대에. 그래서 거의 제가 다녔었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막내였거든요. 학원장 최고위 과정 가면 전국에 유명한 학원, 재수학원들 막 이렇게 한 40명 있는데, 저랑 그때 성전원전에 갔을 때 둘이 막내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깃집 가서 고기 심부름 먹은 거 했었는데 학원장인데 막내라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때 저도 막 찍었어요. 사진 나오면 볼 것 같으세요? 저기도 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게 초등 난이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냥 나가잖아요. 중등에 그냥 처음 나간 난이도가 이 정도 되면 중등 심화 난이도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고등 처음 나간 난이도가 이 정도 돼요. 이 갭. 그러니까 이게 센을 처음에 힘들어해도 여러 번 복습해서 중등 수학이 편하게 나가는 걸 하고 단계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심화를 풀어서 기출까지 가는 이 과정이 있으면 여기는 처음 가서 센 할 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중등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고등 수학 나갔더니 진도가 확 느려지고 영원히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아이들이 학년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되게 안 하고 해서 힘들었던 아이도 예를 들어서 고1이 와서 고1생을 나가잖아요. 그럼 중등이 다 비어있는 아이도 고등생을 그럭저럭 풀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이의 그 성장과 분위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이나 중등이 고등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잖아요. 물론 아주 특수하게 잘 나간 애들이 있는데 보통은 중등처럼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초등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학년이 돼서 왔을 때 걔가 수학이 비어서 나가면 센을 나가도 그냥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이나 중등 중에서 내가 중등권 잘했는데 고등 수학 나가잖아요. 그 아이는 저는 가장 쉬운 거 하면서 유형별로 하나씩 다 풀어줘요. 그거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풀어와 하면 보통 못하거나 답을 베끼거나 안 됐는데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급이 너무 달라서 그 중등 때 되게 잘했던 우리 총명한 아이도 고등 가면은 굉장히 느려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유형별로 강사가 알려줘야 돼요. 거기는 얘가 그냥 알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약간 강사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알려주고 다시 복습을 해서 고등 수학은 공통수학으로 바뀌었지만 처음에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기 2차 부등식 있잖아요. 저는 여기 센을 최소한 한 5번 이상 풀려요. 근데 이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가는 시간 이거 있잖아요. 한 번 가는 시간이면 중등 잘 나가면 한 2개 학년도 끝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를 알고 강사도 알고 기다리면서 복습을 해야 여기가 잡혀야 뒤에 어려운 걸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제가 뭐 고등수학 로드맵도 하고 뭐 해가지고 중등 때 어디까지 하고 하시면 다 얘기를 하지만 진짜 여기만 잡고 가는 게 일단 1차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초등수학을 해서 중등수학을 하면서 중등시험 잘 보면서 내신 준비하면서 고등수학 여기 잡고 나가는 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초등에서 바라볼 때 거기에 시작이라 생각해서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아이한테 던져놓으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학년이 높아지면은 그냥 또 간다니까요. 그게 되게 신기한데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두 가지 고려를 다 해요. 아이의 역량, 풀어온 거, 숙제량도 있는데 나이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4학년은 되게 똘똘하고 팍팍팍팍 풀어도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양이 작고 집중하는 시간이 작고 힘들어하고 저는 이게 테스트실 가가지고 2시간 있다가 집에 가서 우는 애도 봤어요. 엄마를 찾아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끝나고 지금 이제 거의 저 얘기는 다 했는데 뭐 궁금하시면 제가 물어보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초등 과정은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사진 찍으신 것도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초등 과정은 심화보다는 연산.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푸는 것보다는 다 맞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엄마들도 제일 짜증날 텐데 뭐 예를 들면 70점을 받았는데 나쁘지 않았어. 괜찮으세요? 나 70점 받았는데 나쁘지 않게 봤어. 우리 반에 누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70점이야. 그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 됐을 때 항상 그 아이들 보면 양치기에서 많이 틀리는 게 당연했던 애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양치기를 해요. 저는 양치기를 하면서 다 맞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틀리지 않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그 어려운 걸 알려주는 걸 뒤에 연습하는 걸 별도로 양치기는 항상 아이들 수준에 맞는 쉬운 걸로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그거를 실수를 줄이고 점수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게 1차 목표. 초등은 연산 잘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잘하고 와도 만약에 이제 6학년 2학기 때나 1학기 때 하는데 막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그 원의 넓이 구하고 뭐 건넓이 구하고 있잖아요. 그 3.14 곱하고 거기를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는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저는 사실 중고등 수학을 하는데 소수점을 곱하고 나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등 수학의 첫 단원에 가면 정수의 유수에 나오면 모든 계산은 소수를 분수로 나눠서 하고 그걸 나눗셈에 있으면 다 역수로 바꿔서 곱하거든요. 이게 모든 우리 중고등 수학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서 너무 심화를 한다고 뭐 53.79를 1.9로 나누고 이제 이게 점산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틀리고 그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본적인 연산을 잘 하시고 올라가서 중등에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원가 이런 거 넓이 구하는 것도 사실 중등에 오면 다 파이로 바꿔서 안 곱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안 되면 살짝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중등 수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갔을 때 그 단계별로 달라요. 1-1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1-1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진짜로. 1-1 많이 하면 2-1이 편해요. 1-2는 보통은 편해요. 일반적인 경우는. 1-2는 다 초등학교 때 배운 도형인데 계산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1-2는 좀 편하고 1-1이 잘 되면 2-1이 편하고 2-2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없고 3-1부터는 고등수학이랑 연계돼서 같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 반에 지금 내정 중에서 3학년 중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들이 남녀가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걔들은 이제 뭐 고등수학 9-3 수능 풀고 있어요. 걔들 내신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말리는데. 그리고 고등수학 다 끝낸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서 저는 가르치는 애들이 정말 잘하는 애부터 못하는 애다 있으니까 중3 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3-1 책을 풀면 고등수학을 안 배운 애들은 야 너는 이거는 풀지 마.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학교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전부 다 고등수학 연계돼서. 그래서 만약 3-1을 편안하게 하려면 빨리 가서 고등수학 아까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걸 좀 하고 하지 않으면 3-1을 하면서 굉장히 아이가 힘들어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당연히 문제를 풀면 애들이 후루룩 푸는데 고등수학 방식으로 자기가 안 되면 되게 자괴감이 될 수 있다. 3-1은 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거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그 중요한 역사적인 날에도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